국내 기업 평가사들이 한국 기업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강등시키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기업들을 한꺼번에 강등시킴에 따라 기업 신용 등급 강등 쓰나미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세계 3대 평가사들이 한국 간판 기업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요.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의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좋아해야 될까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온통 신문들이 예. 미국뿐만 아니고 이렇게 한국 신문들이 테슬라를 가지고 도배를 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테슬라에 대해서 과거는 그 기대가 높았고 사실 지금은 실망이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는 워낙 그 지난주에 20% 정도 급락했고 올해 들어서 70% 정도 떨어지니까 뭐니 해도 올라가야죠. 예, 그렇죠. 올라가는 뭐 기정사실인데 얼만큼 올라가느냐. 이 테슬라의 주가의 리질런스, 복원력 관련해서 예. 굉장히 반등 폭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초반에는 한 6%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리질런스의 지표인 이렇게 한 10% 이상 올라가는 부분을 좀 채우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사실 장초반에 한 6%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나 그 위에 테슬라의 주가가 밀리면서 장 마감에는 지금 $112 $112 정도로 해서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제 $2 정도 올라간 거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하루를 보면 데스켓 파운드 양상을 보이지 않겠느냐. 좀 더 시간을 보면 장 초반에 6% 올라갔던 것이 지금 2% 떨어지니까 전형적인 데드캣 파운드 양상이다. 그래서 향후에 그 $100 이게 붕괴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테슬라의 이 주가 상승폭, 반등폭의 10% 도달 여부가 굉장히 주목했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종전만큼 복원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 뉴욕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학자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예. 폴 크루만 교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폴 크루만은 세계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에 해당되는 또 이분은 기업에 대해서 존중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성향인데요. 이 테슬라와 머스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부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가치, 밸류는 우리가 이제 모든 주가를 할 때는 밸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밸류. 예. 근데 테슬라의 가치는 밸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것처럼 네트워킹 효과, 외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 애플은 뭐냐? 애플은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플을 사면 사실 한상춘 논설위원과 같이 소통을 하려면 홍앵커도 예. 애플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무 자동화할 때 한국경제신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쓰면 계열사 뭐 이런 데서 전부 통일된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에서 보면 폭발적 수요를 길어서 사실 기업의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보면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에선 엑스터널 이펙트 항상 말씀드리죠. 엑스터널 이펙트 외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팔면 누가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치적인 평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 애호가들이 가치업 애호가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다가 예. 그것이 무너지면 주가가 이렇게 올해 들어서 70% 정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발생해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다.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과 비유한 사실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렇게 자동차 전문가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테슬라 전기차의 호조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폴 크루만 교수는 혁신성이 없기 때문에 IRA 즉 인플레 감축법이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가 된다 하는 쪽도 국내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대목이 가장 이렇게 뼈아픈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머스크의 체어맨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도덕성 문제, 성희롱 문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투자하느냐 가지고 올해 연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폴 크루만 교수는 머스크에 대해서 더 썼습니다.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는 고양이도 맡기도 못하겠다. 이게 아주 오늘 월가의 아주 최대 화제가 됐던 겁니다. 네. 고양이도 맡기지 못하겠다. 그만큼 한 사람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탄 행위가 됐을 때는 이렇게 기업을 존중하는 폴 크루만 교수도 이렇게 나쁜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반등해서 2% 성공해서 아이고 체리피킹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대목을 좀 우리 시청자분이 잘해서 지금 ESG 않습니까? 예. 소셜 밸류, 가버넌스를 굉장히 중요하는 시대에 있어서 사실 폴 크루만 교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업을 평가한다. 이 대목은 내년에 오히려 더 기업의 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네, 테슬라의 반등, 이 반등도 중요하지만 반등 폭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셨고요. 크루그만 교수가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테슬라를 비트코인에 비유했다고요? 네, 오늘 뭐 충격적이죠. 예. 테슬라의 이 기업 가치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으로 비교해서 사실 이것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비트코인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1년 전에 6만 7천 달러가 지금 17,00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테슬라의 비트코인에 밸류가 있다면 아무리 그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밸류 때문에 예. 이렇게 하방으로 받쳐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 1년 전에 6만 1,000가 지금은 사실은 17,000달러 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슬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거의 동일하죠. 우리가 본 비트코인은 한 80% 이상 떨어졌습니다는 테슬라도 액면 분할 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한 1,300달러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112달러 하면 곱하기 3하면 360달러. 거의 변동폭이 비슷하죠. 예.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비트코인과 같다 하는 이런 측면이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상태에서 오늘 좀 눈여겨볼 것은 예.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음 연도를 앞두고 대부분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내년을 앞두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군데 뒀습니다. 전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보통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 기업의 등급 전망 부분도 하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개선이 없으면은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결국 등급 조정까지 간다. 그래서 목표가 하향이 결과적으로 등급 전망 부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망 부분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실제 등급으로 된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세목을 할 탐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를 하지 마십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7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모 CEO분들이 그런 얘기를 지적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테슬라의 투자자들의 재산 손실 방지 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가이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 CEO 입장에서는 테슬라 관련된 상품을 만들었다. 뭐 만든 상태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권사에 사실상 고객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70% 떨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해줘서 사실 재산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해만 장사합니까? 그죠? 그렇죠. 지속 가능의 영어에 대해서입니까? 오히려 70%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미리미리 감지를 해서 이렇게 고객들을 보호했다면 오히려 그 증권사에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 테슬라 관련된 상품이 돼서 고객을 유치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가 70% 떨어졌다. 그 고객들은 뭡니까? 그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보면 다 그 증권사의 고객들은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서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줄기차게 하지 마십사. 70% 떨어졌습니다. 그 증권사의 영업을 이익을 위해서 도움 주는 거지 절대적으로 손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꼭 좀 이렇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어제 우리가 이렇게 CEO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올해 70% 폭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하는 분은 그 증권사의 고객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다. 재산을 보장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증권사의 CEO가 관점을 좀 바꿔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증권사가 고객이 없으면 증권사가 버티겠습니까? 당장 상품이 나서 수수료가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70% 폭락하면 그 사람들이 재산 손실에서 구전 마케팅에서 전부 증권사를 버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익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최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자금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 기업 등급도 강등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예. 우리 뉴욕 증시 좀 살아나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올해 연초의 방송에 시청자분을 중시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정영구 PD가 같이 해서 무엇보다 이 방송은 시청자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을 시청자의 문의사항을 풀어주는 방송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방송도 시청자의 문의사항을 풀어드리는 방송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올해 유난히도 제가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등급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게 신문사마다 예. 이렇게 그 등급해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하향 조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아마 시청자분도 등급 이런 얘기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 방송으로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건 잘 아시죠? 예. 3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의 상황에 한해에서 기업 평가 보고서에 나온 거를 보면 코로나 직후에 한국 기업들이 5곳 중에 한 곳이 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좀비라는 뜻은 뭘까 하는 죽은 시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가장 중시할 게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자 보상 부채 비율이 적어서 사실 이자 보상 비율이 펄이든가 PBR이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가 향방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은 오랜만에 보시죠.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를 보상하느냐 아니냐. 이게 1위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은 3년 연속 1, 2하다. 그러면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이렇게 갚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상 뭐 디폴트죠. 디폴트죠. 이게 3년 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3년 후가 지난 해수로 지난 9월서부터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문의할 만큼 3년 전의 상황이 재판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그 3대 평가사들이 있죠. 한국기업평가, 나이스평가, 한국신용평가 이런 그 기관들이 12월 달에 정례평가에서 기업이 강등되는 수와 그다음에 상향 조정되는 수 이렇게 보면 1년 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재판입니다. 그래서 강등되는 기업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보다 3배가 많다. 그럼 1년 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은 1년 전은 상향 조정되는 이렇게 기업이 강등되는 기업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정반대죠. 왜 이런 현상이 됐을까 하는 측면은 그 시청자분이 저한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정책 당국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경색 현상, 크레딧 크런치 현상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시중은행 이기주의가 겹쳐서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태가 더 악화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강등시키는 소위 등급 쓰나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지금 업종별로는 초기 부동산 업체 쪽에서 갈수록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정영국 PD랑 오늘 그 질문서가 많기 때문에 예. 같이 이렇게 통시지를 가지고 한번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20분이니까. 자, 지난 그 9월에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중심이 됐습니다. 뭐 이거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는데요. 지금 가면 업종으로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사모펀드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요. 이런 자금들이 중점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소증권사들이죠. 중소증권사 또 캐피탈 이런 데에서 지금은 철강, 유통, 게임업체 이런 쪽으로 전부 전업종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간판 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 업체, 대형 업체, 넷마블스라든가 우리 인테리어 관련된 대형에서 뛰어나온 LX 하우스라든가 넥슨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은 전망 사이드가 있고 강등 사이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 전망이 이렇게 했다 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재무규정 개선을 쓰면 등급으로 조정된다 하는 것은 다 아시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전망 부분이 하향 조정된 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GLC 리테일이든가 롯데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효성 아직까지는 등급이 강등되지 않았습니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의향지수 관련해서는 전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면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향후 그 6개월 내지 1년 정도 기간에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1년 내 강등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청자 문의 사항이 될 만큼 지금 한국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의 간판 기업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마 코로나 직후에 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통계 기법상 리센트를 보면 3년 전 정도는 그대로 이런 상황이 재현되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간판 기업에 대해서 평가가 무디스를 비롯한 3대 평가사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간판 기업에 대해서 강등 경고를 했죠. 그때 한번 보면 비금융사, 대체로 뭐 제조업이 되겠죠. 예. 26곳 중에 무려 15건을 강등 경고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2019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상황이 사실 2020년 상황, 우리가 2023 상황은 코로나라는 특수환경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예. 그런 쪽으로 좀 책임을 전가하는 시각들이 그때 당시 있어서 그러면 바로 코로나 직전에 예. 2019년에 한번 한국의 간판 기업들의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대상 기업 중에 12곳 중에 10개가 부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강등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LG화학, 현대차 이런 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한 곳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바로 3년 전에 한국의 간판 기업 상황 그리고 코로나가 이거 정상적인 상태도 2019년 상황 이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레버런드 사건이 이렇게 직접적 빌미가 됐습니다는 이런 사태가 터지면 바로 3년 전, 4년 전 상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예. 윤석열 정부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 간판 기업들이 왜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의 경고를 받았을까 하는 예. 것을 우리가 그때를 잘 살펴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한국의 간판 기업들에 대해서 비호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대목은 대체로 보면 현금 일출 사항이 많았습니다. 현금 일출이 뭐가 많으냐 하면 인건비 지출, 노조가 강했습니다. 세금이 강했습니다. 준조세, 각종 준조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대목이 어떻게 지금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국내 신용평가에서 세계사로 강등으로 연결될 것이냐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의 상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걸 좀 개선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전업종에 거쳐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업종에서 거쳐서 얘기한다는 것은 개별 기업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의 상황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준조세라든가 조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뭘까 하는 측면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정책 당국에 어떤 기업 정책을 취했는가, 세금 정책은 어떻게 됐는가, 노조 활동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기업의 공통적 사항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상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는 개별 기업의 사항보다는 무디스라든가 3대 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전업적에 걸치는 간판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강등했던 것은 사실 정책 당국 요인과 그다음에 노조 같은 이런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이번에 등급이 3대 평가사들의 그 등급 악화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개선될까, 어떤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세하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는 예. 오히려 이 대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해당 기업보다는 정책 당국에서 자초한 부분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용평가는 교감이 중요합니다. 예. 3대 평가사안의 지속적인 IR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사항을 예를 들어서 빨간 용침이 일시적으로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악화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무디스알이 평가할 때 이게 부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상시적 채널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거 탓하는 건 아닙니다는 유명한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우리가 코로나 직전, 직후 한국의 간판 기업 이렇게 할 때 그 직전 2018년에 그때 EU 상공회사의 크리스토퍼 하이더가 한국이 갈라파고스 함정이라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 빗장을 걸어다닌다. 해외 소통을 안 한다. 소통을 안 한다. 이게 유명한 갈라파고스 함정은 뭐든지 이게 설명하려면 긴데요. 예. 뭐든지 그 아주 중범죄를 세상과 격리시켜라 하는 측면에서 에콰도르에 1000km 떨어진 세상을 보지 말아라 격리시켰던 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상공회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당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렇게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경제 정책이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목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받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던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 내에 철수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주 섞이는 거다.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기업도 떠나간다. 그러니까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개별 기업 사항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무디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측면은 노조에서 노조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인건비 굉장히 올라갔죠. 채산성 악화돼. 그다음에 부정부패 많이 되죠. 기업의 투명성 떨어져. 그리고 해외에서 문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보면 신뢰 문제 이런 것이 바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비판이 나온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올해 5월 새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했습니다. 예. 뭐든지 경제정책을 이렇게 바꾸면 1년 정도, 최소 1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느끼지 않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개선의 노력이 있지만 체감적으로 보면 아직 이렇게 무디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개선되지 않는 시기적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왜 갈라파고스 함정이 떨어질까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큰 정부를 빅 가먼트를 지향했죠. 뭐든지 쓴다. 근데 해외에서는 작은 정부, 민간과 기업을 존중한다 해서 스몰 가먼트를 지향했습니다. 그다음은 세계 흐름에 아주 격리된 거죠. 이런 대목이 된다. 그 세부적 항목을 한번 보면 거시정책 목표에서는 대부분 다 성장을 세계에서 지향했습니다. 우리는 분배를 지향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리쇼링인데 지금은 펌핑업, 배척한다. 또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 PD께랑 같이 해서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세계에서는 프리존입니다. 기업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로 베이스 차트, 네거티브 시스템이죠. 근데 유니크 존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 기득권과 관련해서 꽉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세제 정책에서는 대부분 다 세계가 세금 감면인데 우리는 예. 빚내서 써라 할 정도로 세금 인상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노사 정책에서는 노사 균등인데 우리는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5월 10일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런 것은 고친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이것이 개선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상황이 올락 심각한 점할까? 윤석열 정부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체감적으로 느끼게끔 속도를 밀어붙이라 하는 것을 좀 요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내의 평가사뿐만 아니라 세계 평가사까지 나설 경우에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국내 평가사들이 예, 지금 레고랜드 사태에서 신용경색이 되는 이런 기업들을 평가했죠, 강등. 그렇죠. 그럼 이게 한국의 간판 기업으로 가냐? 그럼 만약에 간다면 국가 신용으로 되는 거죠. 국가라는 것은 기업의 서메이션, 기업의 서메이션 등식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신용등급까지 얘기 나올 수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신용등급 평가하는 기준 방식이 좀 국가 신용등급과 기업의 등급과는 좀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이것을 국가 신용등급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앞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세계로 당하고 그다음에 3대 평가사들이 있는 미국과 유럽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는 좀 더 성령을 밀어붙여라. 성령을 밀어붙여라. 그런 과정에서 이 성령을 밀어붙일 때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부정부패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하는데 기득권이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국회의원이든 그것이 무슨 뭐 오너든 돈 있는 사람이든 기득권이 있다고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법 앞에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국에 뭐 이렇게 적용할 때는 결국 투명성이 제고되고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면서 지금의 국내 그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국가 신용등급 이렇게 악화로 연결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기득권 제어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 국회의원이든 그것이 오너든 이렇게 다 잡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세워야 될 대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가 준비한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심층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